경기 침체가 내년에는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올해는 적어도 시간을 벌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경기 침체 오기는 되게 어렵다. 저도 뭐 6개월 전이나 이럴 때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못 버틸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실업률도 나빠질 거고 소비도 작살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 부채 비율은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이제 가계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졌는데 기업도 5%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전성은 좋아졌고 자산은 굉장히 늘었다. 지금 이제 경기가 당연히 둔화가 되는 건 맞아요. 일자리는 더 늘어났고요. 월급은 더 올라갔는데 갑자기 경기 침체가 소비가 확 죽거나 이러기는 힘든 거고요. 자, 그로실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네. 자, 어떠세요 요즘? 요새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종목들도 괜찮고요. 주로 어떤 업종들에 많이 좀 무게가 지금 있으세요? 저희야 뭐 이제 기관이니까 골고루 있지만 그래도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좀 비중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반도체 이런 쪽도 좀 그거 있는 펀드하고 없는 펀드하고 차이 엄청나죠. 엄청나겠죠. 그렇죠. 네? 네. 2차 전지 있는 거나. 근데 이제 기관들이 좀 힘들었던 게 그 2차 전지 기관들이 운영하는 거는 코스피가 벤치마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의 주요 종목들이 코스닥에 코스닥에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관들이 좀 더 많이 못 갖고 있었어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 코스피에 꼭 있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아무래도 벤치마크 리스크가 있죠. 코스피 대비 얼만큼 초과 수익을 내냐로 평가를 하는데 그 돈의 주인들이 대부분 기관들이고요. 그런데 네네. 이제 그게 코스닥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셀메이커 이런 쪽들을 더 많이 담았을 겁니다. LG엔솔이라든지 그렇죠. SDI라든지 이런 네네. 거. 그 기관들이 공매도를 엄청 때렸다는데 그건 맞아요? 글쎄요, 뭐 일부 기관이 아닐까요? 그 공매도 치기도 사실은 어려운데. 그렇습니까? 예, 일부 기관일 겁니다. 네. 뭐 공매도 뭐 무슨 잔액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게 대차장고. 대차장고인가요? 뭐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무모한 공매도죠. 예, 네. 그런 거는. 예. 이전 이제 엄청 쌓여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댓글에 많이 있어서 기관들이 그걸 굉장히 뭐 다 이렇게 뭐 모여갖고 그것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혀 있어서 아닙니다. 그럴 그 산업이 좋은데 그걸 공매도 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네. 자 오늘 준비한 거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좀 오랜만에 나와서 예.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작년 11월, 12월에 이렇게 나오고 그 이제 나오니까 이제 3%에 보시는 분들이 시장 올라가니까 또 기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작년 우리 예. 토론회 할 때 강세 쪽에 계셨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기 앉아서 사회 볼 때.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3% 앱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3% 앱에서는 사실 매주 데이터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상반기 1분기까지는 박스권이지만 2분기부터는 박스권 상향 뚫는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드렸고 그래서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다른 방송이나 이제 3% 앱을 보시면은 거기서는 자주 업데이트 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었다라는 네. 점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강세론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전쟁 꾼 이런 거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반등해서 박스권 상단 오면은 계속 줄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금융 시스템 리스크도 내년 초에는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그냥 전형적인 강세론자는 아니고 좀 안 좋게 보다가 좀 좋게 보는 이런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은 그래요.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리는 거에 조금 더 오해가 없으시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앱에 네. 늘 이제 좋은 자료 올려주시니까 여러분들 좀 봐주시고요. 네. 자 네. 올해 경기 침체는 없다. 네. 예. 그 뭐 제목이 좀 되게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취하시는 것보다는 저랑 같이 제가 지금 이제 한 20분 동안 말씀드릴 이 데이터들을 같이 한번 잘 봐주시면은 좀 공감이 가시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주식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 경기,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래서 GDP와 같은 경기도 있고 기업 이익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중요한 금리와 같은 비슷한 얘기인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뭐 기본이잖아요. 기본인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런 부분보다 더 큰 부분이 바로 이제 전쟁과
그다음에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긴 이게 제일 나빴던 요소고 예상하지 못했던 요소인데 이게 물가를 올리면서 정부 정책이 꼬였다.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 지금은 외부 충격이 지금 훨씬 컸었던 이런 사이클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과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과거에 그 닷컴 버블이 있었고 이제 리만 사태 버블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처럼 재현되는 게 아니냐. 그때도 1년 전에 은행 하나 망했을 때 별 문제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고서 8개월 있다가 리만 사태가 터졌던 것처럼 네네네네. 그런 이제 소환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구조적으로 그 위기의 원인과 주체가 어떻게 다른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2000년도에 있는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부실의 원인은 사실은 나스닥 닷컴 기업들의 버블이었죠. 사실 이익도 안 나오고 매출도 없는 회사들인데 어떤 기대 때문에 일어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이 뭐 100배씩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는 매출과 이익이 없으니까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911 테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 부실의 주체는 사실은 기업이었어요. 네. 기업과 과도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두 번째로 좀 가까운 예로 2008년도에 리만 사태 같은 경우는 저금리가 갖고 온 그다음 부동산 버블이 있었고 그 부동산 버블에 대한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때 주체는 가계, 가계의 부동산 그다음에 투자은행들의 무리한 투자 그렇죠. CDO 같은 상품들, 파생 상품들 이런 두 가지 결국은 가계와 은행, 기업 이런 쪽에 다 문제였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위기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이걸 만들었냐고 생각해 보면은 별로 찾을 게 없어요. 적어도 그때 원인인 가계나 기업은 아니라는 건 확실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충격,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과 코로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너무 많이 했다가 이제 뒤늦게 조이는 이런 부분 정부가 좀 문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가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생긴 은행 문제 이 정도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가계 기업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계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은 이거는 경제 침체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봤을 때 경제를 구축하는 세대 축이 있는데 그게 가계 기업이 하나 있고 이거는 경기를 대변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있죠. 여기는 유동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부분이 뱅킹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가계와 기업 같은 게 전체 비중이 87%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 차트를 보시면 167조 달러라고 제가 여기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하우스홀드라는 게 가계의 자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지금 4조 달러 했다가 코로나 이후로 뭐 9조 달러까지 풀었다가 그러니까 4조에서 5조 달러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1조 달러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로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를 담당하는 가계는 167조 달러나 되고 그다음에 기업의 부분이 57조 달러나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전에도 그랬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준 사이트 들어가서 대차 대조표를 다 보고서 이제 제가 만든 차트인데요, 장표인데요. 그 10년 전, 2013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가 많이 회복이 됐던 때죠. 예. 이때의 가계 자산은 85.9조 달러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86조 달러 정도 되는 가계 자산이 10년 사이에 94%나 늘어서 167조 달러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예. 이거를 연으로 나눠 보시면은요. 예. 매년 가계 자산이 8조 달러씩 늘어난 거예요. 정부가 4조 달러 줄였다고 해서 4조 달러 늘리고 줄이는 과정에서 네.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 주체, 이 주체의 가장 중요한 가계는 거의 매년 8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다른 체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기업 부분도 보겠습니다. 기업도 30조 달러였는데 지금 57조 달러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가계와 기업이 전체의 경기의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건전하다. 이 네.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어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사이에 부채도 늘어났고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부채 비율은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이제 가계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졌는데 16.3% 정도의 부채가 있었는데 11%까지 이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기업도 5%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전성은 좋아졌고 자산은 굉장히 늘었다. 이런 애들이 몸빵을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래 그 건강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금리를 계속 올렸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고 긴축을 하다 보면은 경기가 부러진다. 그래서 그게 경기 침체가 온다는 대부분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6개월 전이나 이럴 때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모르니까요. 그때는 뭐 그 기준금리가 3% 뭐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어차피 5% 이상까지 갈 것 같은데 그거 올리는 동안에 못 버틸 것 같았던 거죠. 네, 그래서 실업률도 나빠질 거고 소비도 작살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이 가계가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오니까 가계 부담이 많잖아요. 가계 부채가 있는데 이 가계 부채 금리가 2배로 올라갔으면 올라간 만큼 부채 상환을 하고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에 부담이 많을 텐데 과거 한 30년, 40년을 봐도 되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이라서 이게 과거의 그 위기처럼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는 게 전혀 아니다. 여기 부채 상환이라는 거는 원금도 갚는 거 부분 플러스 이자 이렇게 네. 매달 내야 되는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좀 되게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 올 수 있죠. 그렇지만은 경기 침체가 과거에 왔을 때 정의를 이렇게 내리지 않나요? 보통은 뭐 GDP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간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진 고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NBER이라는 경제조사국은 그런 두 가지 요건에 다 맞을 때 경기 침체를 선언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 기억하지 않습니까? 1분기, 2분기에 GDP 두 번 연속 마이너스 살짝 갔었죠. 네. 테크니컬이라고 막 표현해서 그냥 넘겼는데 근데 그때 왜 선언을 안 했냐면요. 고용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실업률 같은 경우도 그때도 뭐 3.6, 3.7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선언을 안 한 거고요. 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저의 올해 주제는 경기 침체가 내년엔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올해는 적어도 시간을 벌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경기 침체 오기는 되게 어렵다. 이거를 이제 요 차트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뭐냐면은 고용도 같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그 50년 동안 봤을 때 경기 침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경기 침체 들어가기 전에 실업률이 이미 4.5% 이상 넘어갔어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들어가서 실업률은 더 높아졌는데 제 얘기는 경기 침체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벌써 4.5% 이상은 실업률이 가였어야지 경기 침체라는 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뭐 GDP도 나빠지고. 네. 근데 지금 이제 3.5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네, 3.5고 실업자 수는 58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580만 명이 예를 들어서 4.5%인 실업률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약 한 160만 명 정도가 추가로 실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넷으로요. 넷으로. 네. 160만 명의 실업자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최근에 보고 있는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저번 달에도 3월 신규 고용은 23만으로 늘어났잖아요. 지금 20만 이상이면 과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데 계속 그걸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갑자기 그 3개월 있다가 마이너스 20만 가고 마이너스 50만 가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60만이 가야지 실업률이 4.6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올해 내에 그 도달하기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가 당연히 둔화가 되는 건 맞아요. 둔화가 되기 때문에 실업률은 3.5는 완전 고용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수님한테 배웠을 때 미국 제가 20년 전에 배우긴 했지만 그때 완전 고용은 4%로 배웠어요. 실업률 4%는 미국에서 완전 고용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3.5잖아요. 그러면 이게 급격하게 나빠져서 뭐 4.5, 1%포인트 정도 갈라 그러면 그 남은 한 7, 8개월 동안에 과연 160만 명의 실업이 새로 생길 수 있을까? 오히려 실업이 아니라 고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적어도 경제조사국이 됐건 누가 됐건 경기 침체라고 선언하기는 무리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거는 실업률이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더라도 한참 있다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GDP도 같이 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서 그러면은 GDP 성장률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1분기가 좀 상향 조정이 됐었고 이제 QOQ로 보잖아요. 전분기 대비로 보는데 그게 4분기 정도 가면은 마이너스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3분기까지는 제가 최근에 그 글로벌 IB 자료 보니까 3분기까지는 플러스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분기는 GDP 플러스 1%, 3분기 0.4% 이렇게 보고 있고 4분기는 마이너스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두 분기 연속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가 돼야 이제 경기 침체인데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참 뒤에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그러면 5월 달에 봐야 되거든요. 내년 5월 달. 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은 좀 아니 내년에 경기 침체 오는 건 침체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는 좀 안전하니까 주식 가지고 놀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면은 주식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빠질 거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미국 경기 침체 안 오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 온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다른 뭐 예를 들면 유럽 혹은 뭐 아시아 뭐 이런 데들은 올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들도 안 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습니까? 안 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보면은 이제 유럽의 주가들은 신고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럽의 한 4개 국가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어요. 미국보다 먼저. 그래서 미국이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서포팅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상업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기고 공실률이 높고 그다음에 많이 하죠. 예, 많이 하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게 일부 지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를 볼 땐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실이 많이 생기고 이러려고 그러면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그러니까 해고를 해야 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스페이스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상업용 부동산이 됐건 주거용이 됐건 우리가 그 물건들의 주요 그 캐시플로우는 다 가계 소비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소비를 담당하는 미국의 GDP의 70%를 담당하는 그 소비가 견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도 이제 임금 상승률이 전달도 보니까 6.4% 정도 올랐어요. 네, 저번 달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간당 임금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보너스 포함한 전체 실질적인 셀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작년에는 8%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저번 달까지도 6.4% 정도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더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고용이 더 됐고 그다음에 월급은 더 올라갔는데 갑자기 경기 침체가 소비가 확 죽거나 이러기는 힘든 거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기업 이익 같은 경우도요. 기업 이익이 지금 이제 1분기께 발표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52개인가 이제 발표했는데 벌써 83%가 서프라이즈 났어요. 이번에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들이.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 그래서 기업 이익 예상, 미국의 기업 이익 예상이 작년보다 한 4%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아직까지는 예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8개월째 거의 9개월째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업 이익이 적어도 마이너스 20% 이렇게 가야지 더 저 고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 공실이 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다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자영업자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이 갑자기 공실이 높아지고 연체가 확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기업 이익이 줄지도 않고 있고 월급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 구인권이 990만 건이나 지금 아직도 구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부 저희가 본 뉴스들은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지역은 실제 공실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는 이제 기업들이 좀 도산하는 기업도 있고 안 좋으니까 그쪽의 뉴스를 가져다가 전체로 갖다가 쓰는 감이 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또 고용 같은 경우도 사람 헷갈리게 굉장히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빅테크가 계속 10,000명에서 5,000명에서 10,000명 이런 식으로 계속 감원을 했잖아요. 그 한 3개월 동안에. 그 뉴스만 계속 보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감원된 사람들은 다 다른 데 취업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취업률이 올라갔잖아요. 숫자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보지 않고 일단 빅테크 감원 뉴스만 조금. 워낙 그게 헤드라인이 강하게 오죠, 사실은. 그렇죠. 워낙 큰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이라고 그럴 수 있죠. 감원하니까. 예. 그럼 밑에 단에 있는 회사는 얼마나 힘들겠냐. 예. 잠깐 빠지면 저는 역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요. 하반기에는 빅테크가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겠구나. 아, 구조조정의 덕으로. 네네. 왜냐하면 빅테크 회사들은요, 그 테슬라나 뭐 이런 자동차 포드처럼 제조 원가가 사람이에요.
빅테크는 이제 뭐 철강석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사람을 줄이면은 인건비가 한 25%에서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빅테크 실적은 자연스럽게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겁니다. 네네. 잠깐 빠졌지만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아까 상업용 부동산 말씀드리던 거 그냥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 추이를 보시면은 이게 4분기 말 기준입니다. 왜냐하면은 은행들이 그때 집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또 나오겠죠. 근데 연체율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하단에 있습니다. 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모기지 대출 신용 의량도도 지금 이게 서브프라임하고 이런 쪽 밑에가 파란색인데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건전성이 그 대출에 대한 건전성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일부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망한 거는 충분히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더 부동산 펀드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건 저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겠죠. 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부동산 펀드 몇 개 터지고 상업용 부동산 터진다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이것도 다 막아도 되겠네. 이렇게 갈 겁니다. 2008년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때도 노이즈가 나오는데 노이즈가 나와서 주가 빠지면은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 요 부동산 공실률만 좀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원래 높아요. 미국의 공실률이 뭐 작년 재작년에도 15%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들어가면서 약간 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2월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네, 이거는 이제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경기 사이클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는 체력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게 경기 침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유령이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하고 있을 때 옛날 같으면은 우리 성을 지키는 경기의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일반인들이 그 성문 앞을 지키고 있었으면은 지금은 경기 체력이 진짜 마동석이랑 뭐 누군가요?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300명 정도가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 체력이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부분 네네. 말씀드렸고, 그러면 좋아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제가 여러 차례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상관성이 가장 높은 지수예요. 그래서 85%나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똑같이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차트도 보시면은 고점하고 주가 고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밑에 저점하고 주가 저점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그 2021년 여름에 피크 찍은 거랑도 좀 일치하는데요. 그럼 이게 언제 돌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거의 잘 맞았으니까. 그래서 그 지금 21개월째 하락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영국, 이태리, 스페인은 상승 전환했어요. 네. 그 다음에 중국도 이제 위로 돌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번 달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저번 달께 지금 플랫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1개월째 빠졌고 이제 다음 달 정도 가면은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더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의 지표들도 좀 잘 나왔잖아요. 이번에 나온 GDP 및 소비, 판매 이런 거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돌았다 이러면은 주가가 조금 더 미국이 지금 박스권에 아직은 있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박스를 뚫었지만 그러면 미국도 박스권을 위로 뚫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하나의 발목을 잡는 거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 달께 사실 쇼크가 나왔죠. 46대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 이렇게 안 좋게 나오니까 이제 4월 달 거는 조금 위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3월 달에 이게 한 게 서베이 지수인데 서베이 지수는 아시다시피 그때 심리 상태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은행이 계속 망하고 있었던 때 서베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다 뒷받침해 준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들어갔던 서베이 부분이 있어서 더 나쁘게 나왔던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뭐 반드시 돈다라는 것보다는 쇼크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ISM 제조업 지수와 아까 말씀드린 OECD 경기 선행 지수만 돌면은 네. 미국의 주가 지수도 좀 빨리 돌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뭐 마동석처럼 튼튼한 네. 그러니까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게 굉장히 튼튼한 체력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게 예를 들면 그 유동성이라는 스테로이드를 맞아서 정말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큰 튼튼한 체력이 아니고 유동성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갖고 잠깐 정말
되게 근육이 빵빵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건 아닙니까? 그 연준이 계속해서 지금 돈을 막 때려 부어갖고 기업들도 돈 벌고 개인들도 막 통장에 돈 몇천 달러씩 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돈들이 많아 보이는 거고 체력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지금 계속 이제 연준은 그 주사 이제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 체력이 이게 풍선 터지듯이 꺼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좋은 말씀이신데 그 정부가 지원해줬던 재난지원금은 PPP 프로그램은 3,500불씩 꽂아준 거는 네. 진작에 다 썼고요. 네, 진작에 다 썼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2020년, 21년에 많이 올랐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장 잔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예금하는 비율이 지금 4%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과거도 되게 낮은 상태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버블이 있어가지고 잠깐 스트레스 효과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자산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가계 자산 중에서 이제 금융 자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01k 등을 통한 연금 자산 이런 부분들이 자산이 전체 올라가면서 이제 꾸준하게 올라갔던 부분들.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부채를 일으켜서 그런 게 아니라 부채는 오히려 떨어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 체력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요거는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런 이제 주장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뭐냐면은 자, 금리를 좀 있으면 인하를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정책 금리를 금리 인하하면 그때 주가 빠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 그게 좀 다를 것 같다,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잠깐만 드릴게요. 예.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는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은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은 이게 과거에 금리 인상 사이클들을 제가 최근에 4번만 일단은 발췌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2번부터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 선이 정책금리거든요. 그래서 정책금리 내릴 때 파란색 선이 이 주가가 S&P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때 3번 쪽에서도 보셔도 여기서 내릴 때 주가가 또 빠졌네. 이러고 4번은 이제 코로나니까 빼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왜냐면은 오를 때는 어땠는지도 같이 봐야죠. 보시면은 1번 그러니까 1번이 여기죠. 정책금리 올릴 때 이때 90년대 초인데요. 그때 주가가 어땠나요? 같이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정책금리 올릴 때 주가 다 같이 그랬으니까 올랐어요. 빠졌다. 예.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완전히 다른 게 반대잖아요. 정책금리를 내릴 때, 그러니까 정책금리 올릴 때 빠졌다. 주가가 미리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올렸는데 미국 주식은 작년 1월부터 그냥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이클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정상적인 사이클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네. 금리를 같이 올려주는 거였거든요. 정책금리를.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올라갔던 건데 이번은 외부 충격. 그래서 우리가 못 보던 50년 만에 물가가 6%를 돌파했던 이거는 저희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본 적이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틀렸던 거고 사이클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70년대랑 비슷하고요. 이제 1분 남았으니까 제가 요거 70년대는 이제 똑같아요. 오일 쇼크가 있었죠. 1차, 2차 전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4배 올랐고 전쟁도 있었고 이럴 때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물가랑 정책 금리가 떨어질 때 다 두 번 다 올라갔어요, 주가가. 네. 그래서 이런 때랑 봐야지 과거에 최근에 30년만 봐서는 안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꼭 반복될 거라고 확정을 하고 장대응을 하지는 말아라. 네, 그걸 공식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태우 대표님.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